3부 시작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야,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승준 씨 왜 어디 갔죠? 죽였어요. 네. 아 그래? 아, 옷 좀 처리 깔끔하게 했네. 뒷처리도. 네. 저희 도축함이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위클리 뉴스 첫 번째 뉴스는 패션 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BFC KFC 아닙니다. BFC가 디자이너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영국 패션 협회. 네. 브리티시 패션 컨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위기 기금으로 지원받을 최초 37개 디자이너 브랜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서는 이 비용을 마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이게 그 뭐 이게 공기관이 아닐 거예요 아마 BFC가. 협회 이런 건가 그냥? 재단 같은 거죠. 그래서. 네. 그냥 그 사기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조합이에요 여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루알리아, 샬라얀, 후세인 샬라얀이겠죠? 찰스 제프리, 크레이그 그린, 데이빗 코마, 리엄 호치, 매티 보반, 페브, 잉글리시, 리차드 퀸 이렇게 다 영어로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쓴 걸 받아서 리차드 킨이랑 이제 록산다 일리치, 네. 록산다랑 네. 그 PB 잉글리시 이렇게 매티 보반, 리엄 호치. 인당 5만 파운드를 주네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제 분납을 해가지고 인당 뭐 최대 1억 파운드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 선정된 디자이너 브랜드한테 준다는 게 1억 1억 파운드로 파운드가 준다는 게 필요하다. 아니라 기금으로 최대 1억 파운드가 이제 들어갈 거다. 라고 합니다. 근데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디자이너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최대 하나로 보니까 1,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 펀드를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브랜드한테 최대 5만 파운드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00만 원이랑 1,500억은 갭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몇 명한테 주려고 그러지? 저도 좀 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 뭐 요거에 이제 물주가 되는 업체들은 이제 뭐 LVMH 그리고 로이즈 백화점 그리고 파페치 뭐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필요하죠. 기업들이 이제 뭐 그 업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좋을 만한 그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상호 이렇게 뭐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패션협회도 CFDK도 이거 하나요? 이런 거 안 하죠? 일단 지금 뉴스로 나온 건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제가 이 그러니까 BFC 영국 패션협회가 지금 기금을 지원받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 이제 한창 그 한 달 전쯤 전에 코로나 관련된 패션 뉴스들 많이 소개할 때 그 다른 제가 뉴스 사이트에서 이 브리티시 패션 컨슬이 디자이너를 그러니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 말고도 패션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업계에 다른 패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 기금을 조금씩 지원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뭐 사업자 5년 이하하고 신생 브랜드면은 뭐 이렇게 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뭐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디자이너들이 지원받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 금액을 1년 단위로 다 모으면은 막 몇백억 수준이 돼요. 근데 이쪽에 패션에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종류의 제작자들은 사실 일종의 말하자면 그늘로 소외되어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들이 많고 한데 사실 실제적인 타격은 그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항상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정책으로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한국이 정책상으로 좀 본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디자이너들 뿐만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들과 같이 뭔가를 만드는 뭐 사실 그 공장들 뭐 제작하는 쪽까지도 지원이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에 컨텐츠를 만드는 종류의 사람들한테도 좀 그 햇볕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든지 이제 너무 주인공만
바라보고 거기에 뭐 항상 뭐 영화판도 마찬가지 스텝 뭐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그쵸.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한국 패션 협회에서는 최근에 뭐 어떤 누구한테 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코로나와 특화돼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뭐 아까 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브리티시 패션 컨슬이 지원하는 37개 브랜드 중에 레지나표라는 또 그 표지영이라는 한국 디자이너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그 디자이너 명단에 코로나19 비상기금을 받는 37명 명단에 포함이 됐네요. 네. 이분 아세요? 개인적으로 알진 않는데요. 네. 사실 최근 나왔던 알고 싶어요. 하이패션의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에 굉장히 예쁘네, 굉장히.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래요? 네, 실제로 이 브랜드 자체도 세계 유수의 편집 매장 온오프라인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군요. 그 스튜디오가 제가 알기로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 패션 앤 디자인 펀드에서도 네, 선정이 되셨기도 하고, 네, 실제로 프레스나 바이어들에게도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영국 같은 데 가서 웬만한 백화점 같은 데나 좋은 편집 매장들 가면 레지나표 레이블이 걸려있는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좀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랏돈 따먹는 그것도 있지만, 기업들끼리 좀 서로 이렇게 돕거나 아니면 협회가 평소에 뭐 협회비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런 것들 좀, 요럴 때 좀 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술 먹고 그러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뉴스 갈게요. 또 수수한 뉴스입니다. 패션포스트의 이채영 기자님이고요. 일본 백화점들 디지털화는 성장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인 미츠코시, 그리고 뭐 이세탄 운영하는 회사죠. 이제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지난달 올 3월기 연결 재무제표의 당기손익 예상이익이 진짜 암호 같다 말이 110억 엔입니다. 네, 적자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시국에 이제 대응을 하고자 뭐 이세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지털화 시켜놓고서는 이제 뭐 모든 상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지금까지 뭐 스튜디오 이런 것도 없었대요. 이제 네. 그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그런 뭐 촬영 같은 것도 안 되고 뭐 DB도 다 엉망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늦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래요. 우리나라는 훨씬 앞서갔죠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지금 유통 쪽에 이 정도 인프라 갖고 있는 유통이 의외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이게 이런 거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요즘에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빨리 이런 거 좀 정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통 경쟁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백화점들은 워낙 오프라인 말하자면 부동산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들의 어떤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 살짝 늦었던 감들이 국내 국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실 백화점 매출이 그 회사의 제일 큰 파이잖아요. 근데 막 3조나 투자해가지고 이제 20조를 벌어들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마치 저는 가끔씩 2차 세계대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기술, 생활상을 말도 안 되게 바꿔놓는 종류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1세기를 떠올릴 때 아직 20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최대의 사건은 항상 9.11 테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9.11 이후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 두 번째 사건은 코로나라고 봅니다. 9.11급이다. 9.11보다 더 더 크죠. 이건 글로벌 이슈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약간 속살을 드러낸 그런 상황이 된 부분이 그치. 좀 있죠. 그래서 저 나라 뭐 굉장히 선진국일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뭐든지 잘 돼 있을 것 같고 우리보다 앞서가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아니더라, 허당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때 맞아요. 우리가 좀 잘 적응하고 그리고 또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더 앞서갈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맘먹고 막 야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또 거의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또 막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참에 오히려 한국은 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늦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당당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하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게 영국 애들이 잘하거든요. 영국 애들은 유통도 온라인화를 굉장히 일찍 해놨어요. 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도 이미 다 이제 끝내놨었죠. 뭐 네타포르테, 미스터 포터 같은 그런 것도 곳들이 마찬가지고. 사실 럭셔리 온라인 비즈니스의 어떤 포문을 연 셈인데 사실 특히 미스터 포터가 그 네타포르테보다 뒤에 나온 남성 전용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이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럭셔리를 온라인에서 판다고? 우리는 안 해. 그런 거 있었죠. 이 기조가 아주 단단했거든요. 근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없는 브랜드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은. 네. 네. 저는 사실 그 이제 각 어떤 백화점 같이 기존 공룡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어떤 그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지금 다시 불붙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아마 그들도 치열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자리 잡은 이커머스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커머스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연구할 필요는 있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도 또 언제 어떻게 또 뒤처질지 모르는 게 또 이 바닥이고. 맞아요. 워낙 변형이 빠르 영원한 강자가 맞아요. 없는 느낌인데 영원한 강자는 무신사밖에 없죠. 뭐. 이건 뭐 아무도 못 건드리죠. 네. 근데 영국이 원래 그런데 이런 팔패치나 이런 거 전에 워낙에 이제 테스코부터 해가지고 리테일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드를 만들었죠.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나랑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리테일 쪽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체계가 잘 되어 있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섬나라고 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영국이 유럽에서 좀 금융의 또 중심지라는 그런 것도 역할을 있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수로는 답이 없다는 거를 깨달은 게 아닐까? 일찍 깨달은 게 아닐까? 그렇죠. 내수도 뭐 보다 이제 세계 경영을 했던 나라였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그 비틀즈가 해체하면서 이런 게 다 시작된 게 아닌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도어스는 한 게 없고요. 네. 저스는 뭐. 자, 그래서 뭐 헤로즈나 뭐 네. 리버티나 네. 뭐 그런 데들 로이드 같은 데도 이제 그 오래된 그런 그 백화점 브랜드들도 웹사이트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사기에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끔 해놨어요. 영국 애들 잘합니다. 자, 이거에 맞물려서 럭셔리 장사 잘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패션포스트의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더 리얼리얼이 1분기 손실액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중고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필레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업인 거죠.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럭셔리 중고 플랫폼 더 리얼리얼이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한국 거예요? 아니야, 이거 미국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총 매출은 11% 증가한 7,820만 달러인데 매출은 늘었대요. 그런데 손실액이 좀 많이 증가해가지고서는 2,3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할게요. 손실액이 2,320만 달러였다가 3,830만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그 280억 정도 손실을 봤다가 올해 465억까지 늘었네요. 네, 근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매출은 늘었다며요? 그 이유가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 창고 비용이래요. 네, 창고 비용. 쿠팡이네 여기가. 매출 늘면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창고 투자다. 쿠팡이네 쿠팡.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겠네. 창구 비용이 앞에 들든 뒤에 들든 창구 비용은 이게 전체 매출 규모가 커지면 결국 생기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거를 앞에다가 대규모로 이렇게 뭐 쓴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매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죠. 뭐 보통 기업들이 이렇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럭셔리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럭셔리 자체는 장사가 꽤 괜찮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즈도 꽤 괜찮다. 다만 이걸로 인해 갖고 창고 비용이 발생했다. 그 정도입니다. 럭셔리도 중고 럭셔리가 또 시장이 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실 제가 봤을 때 패션 쪽에서 새로운 플랫포머로 떠오른 것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하나가 스니커즈고 하나가 세컨핸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세컨핸즈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고를 전세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 딱 떠오르는 곳은 두 군데. 필웨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전 세계에서 하나는 이베이고요. 하나는 저기 일본 야후 옥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매 사이트들이 그 역할들을 진짜 거의 2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큐레이트 되어 있고 더 제품들이 몰리는 예를 들어 그레일드, 막 스타렉스 같은 역할들이 스니커즈랑 하이엔드 패션의 그 2차 중고 상품들에 대한 거래량을 올리고 그들의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일수록 온라인 구매에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리고 리미티드 제품이나 레어 아이템들에 대한 수요가 새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는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을 상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프리온드 아이템에 대한 그 거부감만 없다면 네. 솔직히 좀 더 저렴할 거고 예전에 내가 놓쳤었는데 이게 다시 나왔으면 또 갖고 싶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 사진 연락 찍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딱 올리고 그거 하나 팔면 땡이니까 아이템마다 다 그 개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다 하기에, 일일이 하기에. 그게 타입이 두 개가 있는데 이베이와 야후 옥션 타입은 이제 셀러가 직접 그러니까 오픈 콘텐츠를 마켓이니까. 가공을 네. 하는 거고 네. 이제 이 리얼리얼이나 그 이런 류의 숍들은 이제 그 컨시어지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제 물건을 받아갖고 감정하고 가격 책정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사진도 찍어갖고 그래갖고 올려주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수수료가 많이 붙는 거죠 이제. 그 품값이 있는데 그거 하나 팔면은 뭐 그 사람들이 또 프리미엄 올려서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라면 좀 그런 데서 좀 이거는 그냥 일반 셀러 입장에선 괜찮아요. 그냥 물건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일반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피터빌리티가 아주 높아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전혀 없다시피 한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간 운영했을 때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냐는 아직 그 검증된 곳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 그 중고품을 판다라는 거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제일 심플한 방법은 그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대량이 굉장히 그렇죠. 부족하겠죠.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높이기에는 뭐 가격이 또 제한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양은 또 그 종류는 오지게 많고 또 양은 하나씩이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될지 참 고민이네요. 아 걱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비용이 진짜 많이 젓는 구조인 게 보면은 한 분기 매출이 그 950억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전체 이제 그 고용 비용 중에 20% 정도가 860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곱하기 5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고용 비용으로 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인 품값이 거죠.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것도 수준 높게 해야 되는데 후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자, 이제 컨시어지 스토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업계획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래가지고 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누가 글을 올렸었죠. 그렇죠. 물론 우리 절대 강자 무신사의 이제 그 중고거래 플랫폼인 그 솔드아웃. 솔드아웃은 잘 될 겁니다. 아, 솔드아웃은 그것도 개념이 다르지. 이미 제가 봤을 때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그래 딱 생각했을 때 성공했어요. 그 기업은. 아 근데 저는 그 솔드아웃 저희 뉴스에도 소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딴 데서 어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사 자체가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만호한테 들었을 때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어릴 때 2003년 말 이럴 아주 때.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 당돌한 얘기를 하시네. 차차. 네, 아무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그 신발, 그러니까 스니커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돌아서 지금 그 스니커 플랫폼을 앱으로 만들고 플랫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게 soldout.co.kr 뭐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앱이에요. 앱이면 그러니까 그 도메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도메인이 도메인 필요는 명예. 없죠. 직접적인 필요는 없죠. 앱으로 한다라고. 그래도 앱을 다 다운받지 않고 그냥 나는 웹스토어로 들어갈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딘가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은 이제 PC에서 좀 할 수 있는 할 게 수 있지.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앱만 앱 했었지. 링크만 네. 했었고 아마 개발단에서 그것들은 추후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웹 플랫폼 만드는 게 무신사한테 큰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앱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플레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재밌는 점은 그 스노우,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지금 또 벌써 그 크림이라는 그 리미티드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을 먼저 런칭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이버와 무신사의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네이버가 왔다 갔다가. 그런데 그 크림 같은 경우도 그 스탁들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플랫폼과 플랫폼의 경쟁은 소비자한테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이제 뭐 팝콘러 같은 경우에는 팝콘이나 먹으면서 약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그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냥 개인이 만든 뭐 그 스타일 윈도우 같은 데다가 막 올려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밸류나 이런 것들이 내가 덤탱이를 받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특히 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리미티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테이션 한마디로 가품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숍들, 그러니까 특히 크림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홍대 쪽에 낸 이유가 그걸 사람들한테 와서 구매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확인하라.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요. 감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옛날에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스니커즈 산다 뭐 그러면은 8시, 9시에 하는 뉴스들의 시선이 쟤네 뭐 이상한 애들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무슨 해외 토픽 같은 느낌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스니커즈는 정말로 어떤 문화, 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뭔가 창출되는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그런 문화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로레알 같은 데도 제가 봤을 때 스니커즈를 팔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품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가격이 다른 거는 비싼데 터무니없이 싸면 아 이거 가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비싼 돈을 다 줬어. 그런데도 가품이 왔다 해도 저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내가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더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팔고 있겠죠. 저희 광저우에 가면은 나이키 운동화들 겁나 많은데 나이키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구별하겠어, 일반인들은. 못 알아보지. 진짜 힘든 세상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한 10몇 년 전에 히라기 형이 비타이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맞아. 그거도 이제 그 같은 타입의 이제 라운드업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히라기 형. 그러니까 그 라운드업이 회사 이름이고 비타이트가 브랜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라운드업 홍대 매장에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정신이 뭐 좀 가물가물해가지고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그 컨시어지 스토어를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기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히라기 형이 좀 앞서갔네. 네, 너무 앞서갔었던 게 아닌가. 그 형이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고를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중고를 사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왜냐면 외국 애들은 좀 덜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미국 애들은 땅덩이가 넓은데 집이 차면은 항상 게러지 세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야드 세일. 그러니까 중고를 막 사고 파는 게 이미 어릴 때부터 너무 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중고 옷들도 팔아야 되니까 중고 옷들 매장도 막 30년, 40년 된 데들이 많거든요. 뭐 체러티 문화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부하는 그렇죠. 스토어들도 많고. 근데 오히려 한국은, 막 빈티지 이런 것들이 엄청 더 트렌디한 그 그쵸. 카테고리였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그런 것들보다 좀 새로운 제품, 새 것 같은 거, 깔끔하고 단정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약간 그런 걸 좀 추구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이 맞아요. GD 때문이라고 봅니다. 혁고랑.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빈티지가 워낙에 인기가 미국에 많아가지고 막 빈티지 샵들 그러니까 브랜디드 빈티지 샵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한국 바이어들은 거기서 뭘 했냐면 걔네들이 PB만 사와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걔네들이 빈티지를 들여와서 한국에 팔는 거는 사업성이 없고 그들이 PB로 약간 빈티지틱한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국은 좀 그런 부분에 새거 좀 좋아하죠. 어려움이 있었지. 네. 힘들었나요? 자 이제 좀 재밌는 뉴스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살펴볼게요. 이 뉴스 기대됩니다. 네. 하이비스트의 반가운 얼굴이죠? 주현욱 기자님이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감독 웨스 앤더슨이 선정한 최애 영화 11편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제 영화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칸 국제 영화제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한번 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웨스 앤더슨 감독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떤 영화 좋아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11개의 영화를 이제 소개해줬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굉장한 감독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 사람. 우리도 이런 거 11개 정도는 선정할 수 있는데 뭐 저스티스 뭐 하고 그런 거 주고 하면 되지. 자. 악몽이네요. 조지 스티븐슨의 앨리스 아담스 이 영화 아세요? 저 몰라요. 그리고 존 뉴스 지금 잠깐만 내가 본 게 하나도 없는 느낌인데 존 뉴스턴의 비트 더 데블 그리고 윌리엄 A 월만의 Nothing Sacred 진짜 다 모르겠네. 스파이크리의 똑바로 살아라 이건 봤어요. 저 봤는데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스파이크리가 좀 제정신일 때 만들었던 그런 영화죠. 그리고 존 포드 감독의 머나먼 항해 요거 못 봤고요. 미조구치 겐지 감독의 치카마츠 이야기 요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코 페레리의 그랑 부프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데이비드 린의 정열적인 친구들 제목이 좋네. 세스 올트의 스테이션 6 사하라 그리고 조지 큐커의 What Price Hollywood 그리고 윌리엄 리어트의 윈터킬. 이 사람 영화 취향이 진짜 좋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영화 10가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원래 칸 영화제가 개최됐어야 하는 시점인데 네네. 개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마나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즈가 일종의 스페셜 기사를 낸 건데 최애 영화 11편을 싹 보니까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 저랑 약간 여러모로 비슷하네요. 네, 이 영화들이 진짜 훌륭한 영화들이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랑 부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이 주는 어감이 굉장히 약간 찰지다 이런 느낌. 네. 제목이 좋아요. 제목이 좋아. 그리고 예를 들어 윈터킬, 그랑부르 저 짭 아닌가요? 윈터킬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여름인데 겨울에. 좀 시원한 느낌이 나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 양반이 소개해주는 영화 중에 우리나라 대중들 저를 포함한 대중들이 알만한 영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존 포드도 엄청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보다 좀 유명할 것 같은 사람들 다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서 그냥 본 것들 그냥 끄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영화 그러니까 시네마 키즈 시네마 키즈들의 일종의 오류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님 너무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 영화 뭐 소개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다 모르는 영화들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감독은 문제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이걸 안 깔아놓은 게 문제지. 넷플릭스가 문제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뉴욕 타임즈가 얘네 쓰레기예요. 네. 왜냐면은 물어보려면은 최애 영화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꼽으라고 할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있는 걸 꼽으라고. 보기를 줘야지. 네.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 영화들은. 자,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영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최애 영화 3개씩을 얘기해 봅시다. 아 진짜요? 세 개. 서로 알만한 것들. 그래 너무 장난 차지 말고 또 웨스는 뭐 이게 따라하면 안 된다. 절대 아니죠. 일단 저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음. 거의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어떤 영화를 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진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터미네이터 2 그거 완전판 그거 보고서는 어렸을 때 그거 보고서는 와 진짜 개쩐다 이게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완전판이어서 특별히 더 다른 게 있나요? 내용이 좀 길어요. 30분 더 됐네. 뭘 했다고? 진짜 뭘 했다고. 좀 더 가죠. 네, 조금 더 가죠. 내용이 좀 길고 그리고서는 그 감독의 어떤 의도가 보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근데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완전 명작. 거의 뭐 아트하고 미장센하고 다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그 영화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매드맥스. 매드맥스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서구는? 고민이 좀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제 라이프타임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구니스를 처음에 고르고 싶습니다. 구니스. 네, 그러니까 구니스를 지금 막 다시 보고 막 열광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초딩이었나 혹은 그 전에 그 영화를 보고 뭔가 뭔가 판타지가 되게 응집되어 있는 영화였거든요. 그 동양 아이 나오고 뭐 이거. 네 맞아요. 막 모험하면서 네, 막 네, 보물 네. 찾고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물리치고. 그 나도 어린아이 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리가요. 근데 구니스 그때 영화가 없었어요. 그치. 흑백. 근데 구니스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제일 인기 많은 미드 중에 하나가 스트레인저 띵스 기묘한 이야기잖아. 그냥 구니스 오마주예요. 그 느낌이죠. 네. 뭐 팔미를 찍었던 어떤 아마추어 영화들의 느낌들을 섞고 막 그런 것들인데 결국 그 30년, 40년이 지난 향수가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 그렇네. 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은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여기서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 결혼 이야기. 진짜요? 네. 저기 누구지? 배우들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알죠. 네, 스칼렛 요한슨이랑 애덤 슈라이버 나온 그 결혼 이야기를 꼽는 이유는 저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죠. 그게 뭐 스포일러 아닌 정도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정한 이혼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혼이라는 경험은 사실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결혼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되죠. 이혼 먼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저는 어떤 영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스펙타클함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삶을 조곤조곤 말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싫어합니다. 네. 안 물어봐도 영화가 영화다워야지. 단물 안 궁금. 네, 아무튼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사실 잔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희열을 느끼고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거부당하는 종류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몰입감이 굉장히 있어요. 거의 구니스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주 리얼하면서 조금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저는 그 애덤 슈라이버의 연기를 사실 스칼렛 요한슨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 얘기들이 약간 결국에는 저게 계속 사람들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막 쇼를 하고 막 싸우고 막 질척질척 거리고 그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어떤 삶을 결국 얘기한다. 근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저는 애덤 슈라이버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디 알렌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겠네요. 저는 근데 우디 알렌 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디 알렌은 그러니까 옛날 우디 알렌 뭐 쏘쏘 좋고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그 홍상수 감독 영화도 보면은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이 반복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네, 좋아는 해요. 보면 좋아하는데 막 넷플릭스에 떴을 때 제가 먼저 클릭하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야지. 그냥 하나 더 꼽자면 저는 유주얼 서스펙트. 개쩔지 진짜. 그러니까 진짜 개쩔지. 유주얼 서스펙트 지금 뭐 이제 절름발이 범인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다 알아요. 저는 그 영화를 장윤수가 맨날 얘기해가지고 처음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때 저희 집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VHS 그 비디오 기기를
그런 문제요. 할머니가 떨어뜨려가지고 예상 외의 문제네요. 되게. 장롱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유년기에 아. 청소년기 유년기에 비디오를 못 빌려봤어요. 아하. 네, 그래서 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출발 비디오 여행을 갔어요. 아, 그걸로 영화 본 척하는 사람 많죠. 전쟁 영 나올 그러니까 때. 말하자면 한 3분으로 압축된 네, 맞죠. 그 출발 비디오 여행의 시놉시스가 그 뭐 김경식이 소개했겠죠 아마. 나 그분이 이거 11영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정말 약간 엄청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네,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근데 집에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MBC에서 한번 해줬어. 최초로 아, 해줬어요. 최초로 주말의 극장 뭐 그런 데서. 근데 진짜 MBC가 악랄한 기업인 게 와 아직도 기억이 나. 광고 제가 이제 무지하게 나와요? 집에서 아빠랑 같이 그걸 보는데 어릴 때 아빠 이거 진짜 이 영화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영화다. 마스터피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케빈 스페이시가 처음 등장을 딱 했어요. 그 밑에 자막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거기 나왔는데 그래서 얘가 범인인가? 악랄하네. 진짜 악마를 봤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네. 아무튼 그게 저의 최애 영화라고 아. 볼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성우 형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죠? 뭐 그냥 뭐 저스티스 리그 있다. 그거랑 리얼이랑 해운대랑 용갈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웬만한 영화를 다 사랑해요. 그죠, 근데 그죠. 좀 네. 정말 다 정말 좋아하고 저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준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훌륭하죠. 사실 탑 3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인디아나 존스 1, 2, 3예요. 아, 사편은 별로 안 좋아해? 4편은 별로 안 좋아요. 쓰레기죠 사편은. 또 쓰레기까지 해. 나는 그것도 좋은 영화. 노력하더라고. 네, 근데 인디아나 존스 1, 2, 3는 정말 야, 지금도 다시 봐도 지금 봐도 재밌어요. 아, 진짜 그거는. 지금 네. 봐도 저도 사실 구니스 고르기 전에 백투더퓨처랑 조금 고민했어요. 아, 예. 그 당시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와 진짜 개쩌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게다가 3를 제가 우리 아버지랑 둘이 보러 간 거예요. 의외로 근데- 부자의 스토리잖아요. 네, 그- 의외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네요. 글쎄요, 그럴 리가 미친 없는데. 걸.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또 특히. 그쵸. 헨리 존스 주니어. 근데 1, 2, 3편이 그 정도의 그 균등한 퀄리티를 가지고 네. 명작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반지의제요. 반제. 반지의제. 한 방에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까 그게 한 편이라 봐야지. 근데 추가 촬영도 많이 했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없네. 1, 2, 3편이 품질 컨트롤이 그대로 되는 게 별로 없네. 스타워즈도 스타워즈도 3편이 좀 약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션 대부도 3편이 임파서블도 약하지. 다 아. 재밌지만 그게 또 뭐 3편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쵸. 있거든요. 투쓰리 감독들이 네, 워낙 바뀌니까.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2편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을. 본 슈프리머시 그 시리즈는 괜찮죠? 본 시리즈, 괜찮죠. 본 시리즈 1, 2, 3 다 괜찮은데 이거는 다시 보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인디애나 존스하고 또 다르게. 한 번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인디아나 존스는 진짜 다시 봐도 재밌죠. 아 근데 진짜 그런 올드 모험 영화 좀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자, 성호 형이 좋아하는 영화 탑3는 인디아나 존스 1편, 2편, 3편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왜 1등, 2등, 3등이에요? 완벽하네요, 진짜. 아, 굉장합니다. 야, 너무한다 진짜. 네. 자, 서울 패션 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시간 없어요.